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기념 학술 행사 사회를 맡은 김윤정입니다. 네, 오늘은 부부 미술사학자 두 분을 모시고 발표와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조선궁궐에서 왕의 정전 출입과 대내라는 제목의 학술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시립대학의 이강근입니다. 오늘 저는 뜻깊은 학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 제목은 조선궁궐에서 왕의 정전 출입과 대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주로 정전 출입의 방식과 정전 당가에 부착되어 있는 오봉병, 그리고 오봉병 뒤에 있는 문의 관계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례를 보시면 왕의 정전 출입과 관련해서 정전, 궁궐의 정전 그러면 조선왕조의 경우에는 경복궁 근정전,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네 군데의 궁궐의 정전과 오늘을 발표에서 빠졌습니다만 경희궁의 순정전이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이 정전에는 어좌가 마련되어 있고 이 어좌에 오봉병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오봉병에는 문짝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 용상이 있고 뒤에 복병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봉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인식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정전의 용도가 없어지고 제대로 쓰이지 않게 되면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오봉병에 있는 문짝이 만약에 출입의 용도로 쓰였다면 결국 오봉병의 전후좌우에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위해서는 계단이 필요하고 또 건물의 문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구조도를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론을 가지고 각 궁궐의 정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어본 결과 남는 과제가 있다면 지금은 원형을 잃어버린 정전의 여러 가지 형식 그리고 오봉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회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연구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건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궐 안에서의 인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건축의 구성에 반영되어 있는가라는 걸 보려고 하는 의도로 이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 동선 연구의 일반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제 앞으로 연구의 바람입니다. 왕의 정전 출입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오봉병에 설치되어 있는 문짝의 문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용상이 있고 복병, 오봉병, 계단, 북문 이렇게 적었는데 이 북문은 물론 정전 건물의 북쪽에 있는 출입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문을 들어서면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은 어좌에 설치한 북쪽의 계단이 되겠죠. 그 계단을 올라서면 오봉병이 어느덧 가로막게 되는데 만약에 오봉병에 문이 없다면 이 계단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서면 오봉병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오봉병을 나서는 순간 무엇인가 또 막혀 있다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목적지는 용상에 앉는 겁니다. 이 용상에 앉는 것이 곧 왕으로서의 역할의 시작되는 지점이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덕수궁 중화전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 덕수궁 중화전의 단면입니다. 단면의 왼쪽이 정면이고 지금 보시는 오른쪽이 건물의 뒷면입니다만 제가 화살표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처럼 건물의 뒤쪽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정 가운데 있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느덧 당가의 뒤쪽 계단이 나타나겠죠. 그 계단을 몇 걸음, 대개 이제 4단, 5단 정도인데 몇 걸음 올라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둥처럼 생긴 것에
오봉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 나무로 틀을 짜고 앞뒤로 배접을 한 다음에 오봉병은 종이에다 그려서 이렇게 부착하는 부벽화 형식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그 오봉병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곡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곡병의 앞쪽에는 용상이 있는데 지금 대개의 궁궐에서는 이게 바짝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가 아닌 거죠. 용도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놔야 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제일 뒤로 밀어놔서 넓게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제 청소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들었다가 놨다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먼저 넘어갔습니다만 북문 또는 후문이라고 하고 그 안쪽에 오봉병, 그 다음에 곡병, 용상 이런 식의 중층적인 구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건 지금 중화전을 예로 들었는데 중화전, 영건, 도감, 의궤에 실려 있는 맨 왼쪽부터 단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곡병, 그 다음에 오봉병. 그런데 이 오봉병에 보시면 문의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이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이 오봉병을 해체해서 표구를 하고 그 원본은 고궁박물관에 소장하면서 지금 설치된 것은 그것을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서 재현한 그런 것들을 지금 걸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덕수궁 중화전의 단가 전체 모습이고 오른쪽은 거기 있었던 오봉병을 떼서 보존 처리하는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만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선이 전체 그림이 두 2단으로 위아래로 나눠져 있고 다시 아랫단은 네 쪽으로 이렇게 문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문이고 위에는 그냥 벽에 부착된 그림. 이것은 이제 그 보고서를 쓰신 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 퍼렇게 칠한 부분은 정면에서 봤을 때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도면은 아래쪽에 상세하게 이 문고리와 경첩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네 짝의 문을 분합식으로 해서 확 열고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고 아래쪽은 그걸 떼서 지금 복원처리를 하고 마무리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뭐 여러 그 디테일은 옆에 사진들을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고 이건 조금 아까 보셨던 화면에서 소개한 대로 문화재청에서 관련 보고서를 덕수궁관리소 이름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단가만 따로 그렸고요. 이제 그리고 이 단가의 평면도를 봐야 이제 이 쓰임새를 알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단가의 평면도를 제가 옆으로 눕혀놨습니다만 여기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밑에 표에도 자세히 그려놨는데 앞에 계단의 폭하고 뒤에 계단의 폭을 보시면 폭은 뒷계단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길이는 앞에 계단이 훨씬 길죠. 뭐 당연히 앞에 계단으로 올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뒷계단은 임금의 전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의 관계가 좁고 넓다라고 하는 것도 꽤 이 문제를 끌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중화전에 있는 이 오봉병을 보존 처리하면서 연구자가 의궤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원본이다 이렇게 이제 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의궤를 살펴본 바로는 현재 있는 그 어좌하고 의궤의 치수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폭은 잘 맞는데 이 깊이 방향은 달라졌는데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화전의 경우에 정면에서 보시면 전체 5칸 중에서 3칸만이 문이고 좌우 한 칸씩은 퇴칸이라고 하는 부분은 창입니다. 대면은 5칸 중에 한 칸만 문이고 양쪽에 2칸씩은 창입니다. 동측면, 서측면은 4칸 중에 한 칸만 문인데 결국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고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존 건물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촬영해 놓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유리건판 사진에는 이런 흑백 사진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있는데, 놀랍게도 이 건판 사진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애니메이션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문짝 두 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전은 네 짝이었고 여기 두 짝인 거죠. 그래서 흑백 사진에서 이미 확인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촬영한 겁니다만, 여기도 역시 그 오봉병을 그 보존 처리하기 위해서 떼서 보존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원본은 고궁박물관에 두고,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그 화가를 시켜서 새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그 학계에 소개된 경복궁 연건일기라고 하는 일본 와세다 대학 소장의 이 그 문서는 그 굉장히 자세한 그 경복궁 그 준건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근정전의 어탑을 만들고 탑 뒤에 오봉병을 설치하고 탑 위에 단가를 짓는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수고한 사람에게 돈을 얼마 줬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이제 제법 구체적으로 경복궁 단가 조성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새로 만든 거를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에 제가 동그라미 한 부분에 문고리가 보이시죠? 지금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뒤를 보기 위해서 건물 뒷면으로 돌아가서 청어지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안 보셔도 잘 보입니다. 앞에서 봐도 보인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동서를 회복해서 말씀드리면, 왕이 정전에 납치는 이유는 조회, 조참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 거치는 문이 사정문입니다. 이 지금 앞에 보시는 게 사정문이고, 저 뒤에 지붕이 위로 보이는 것이 근정전 2층 지붕입니다만, 이 사정문 앞에서 가마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정문 앞에서 내려서 근정전까지는 걸어 올라가시는 거죠. 저 뒤에 보이는 계단으로. 그래서 사정문에서 가마에서 내려서 근정전 후문으로 들어갔다. 이런 기록을 이제 제가 찾아냈는데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근정전 후면의 모습입니다. 이 월대를 올라가서 저 가운데 칸에 있는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역시 다섯 칸 중에 세 칸이 문으로 되어 있고 양쪽 두 칸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 사방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섯 칸이다 보니까 전후좌우 네 면이 다 공이, 세 칸이 문이고 양옆에만 세 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면 어칸에 문고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빗장은 벗겨져 있습니다만 빗장은 거는 빗장 거리가 그대로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덕수궁 중화전의 경우에는 빗장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자, 내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어좌의 뒷면 계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1호 오봉병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글쎄요, 왼쪽으로 도셨을지 오른쪽으로 도셨을지 모르지만 곡병을 끼고 돌아서 용상 앞으로 와서 앉아야 되는 그런 동선이 확실시 됩니다. 역시 이제 근정전의 경우에는 앞에는 144cm 정도인데 뒤는 238cm여서 제법 폭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고종 4년 승종원일기 기록 중에는 이 동선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근정전 후면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정문에서 여에서 내려서 근정문 후문을 거쳐서 들어갔고, 걸어서 가서 어좌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의례가 다 끝난 뒤에, 예를 필한 뒤에는 다시 어좌에서 방좌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는 어좌에 오른다 하니까 앉으신 걸 거고, 일어나서 다시 뒤돌아서 근정전 후문으로 나와서 가마를 다시 타고 열을 타고 대내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금방 인용했던 문장의 전체는 이겁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복궁 준공공사가 낙성되기 이전에 미리 점검차 가서 3일간 고종과
이제 그 왕실 일가가 여기 보면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중궁전까지 해서 다 가서 이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이 낙성 이전에 점검하면서 한번 총연습 같은 걸 해보는 것 같아요. 그때 이 기록이고요. 그때 근정전 후문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유일합니다. 전체 기록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북문이라거나 후문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 용례가 지금 여기 있는 4가지 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표의 오른쪽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세종 23년의 기록은 근정전 어자 북문을 병유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때는 이제 중국에서 보내온 이제 조칙을 맞이하는 의례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세조실록의 경우인데 이때는 직서를 가지고 온 중국 사신을 근정전 중앙을 통과해서 어자 뒤로 해서 사정전으로 가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왕의 동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결국 근정전 내부를 거쳐서 사정전으로 가는 동선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영조 때 거는 이제 숭정전,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에서도 숭정전 국문을 거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대내로 들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게 4번째 기록인데 안타깝게도 창덕궁에 관해서는 동일한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이 없으면 이제 이게 추론하기도 좀 어렵지만 이제 증거가 없는 것이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사진, 도면 등등의 현존하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했습니다. 지금 창덕궁 인정전의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썼습니다. 바로 이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정면의 경우 가운데 한 칸만 문이고 나머지 4칸이 창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측면, 배면 모두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뒤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는. 근데 지금 기록에 보면 이 동선은 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 아래의 도면을 보시면 사정전 쪽에서 나와서 인하문을 거쳐서 인정전 뒤로 가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데 정확하게 그것이 인정전의 후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사료의 빨간 글씨에서 보는 것처럼 입인정전문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다른 사례하고 견주어서 이것이 인정전 후문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 이걸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1908년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그 개조 당시에 인정전을 알현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조할 때의 도면입니다. 이게 현재 한국중앙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도면. 지금 노랗게 칠한 부분이 그때 개조하면서 덧붙인 복도이고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 건물이 다 개조가 된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인정전 연관도가 게 1857년의 자료나 또 조선 고속도보를 만들기에 실려 있는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1908년 이전 개조 이전의 사진이 이제 위에 있는 흑백 사진이고요. 아래 거는 개조 이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당장 정면을 비교해 보시면 이 창호의 구성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그렇게 바꾼 결과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됐는데 위에 적은 것처럼 창틀, 창턱, 커튼함, 커튼, 마루바닥, 등가, 연통, 홈 등등은 전부 원래 없던 것이 이제 추가되거나 변형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동골 도형이라고 하는 1900년대의 자료인데 거기에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사정전 영역에서 인정전으로 접근할 때에 그냥 바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복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배려해서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임금이 인정전으로 납치는 통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로 오면 인정전 뒤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면 모두 창, 측면 모두 창, 정면 한 칸만 창이 된 거는 결국 아까 같은 개조의 과정을 거쳐서 변형된 거고요. 관련해서 인정전에 대해서 19세기에 만들어진 의궤가 두 종이 있습니다.
중수계가 있고 연건도감계가 있는데 요 관련해서 어제 설치된 계단의 치수 관계를 보니까 정확하게 두 개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된 연건도감계는 화재 이후에 완전히 새로 진 건데 그로부터 한 40년 지나서 다시 중수한 것은 새로 만들긴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치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궤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표에서 왼쪽은 계단의 깊이 방향이고 오른쪽 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단의 폭인데 지금 보시면 의궤는 4자 5치라고 되어 있는 것이 1285mm인데 여기선 후면 뒷면의 계단은 6자 6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만들어진 건 1285mm고 똑같죠. 앞뒤가.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 원래 어떤 크기인지 모르고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있는 어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조선고속도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것이 일제가 개조하면서 어탑 부분을 완전히 치워버리고 일본식으로 개조했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지금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은 1965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새로 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새로 제작할 때 충분한 고려 없이 제작이 됐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고요. 특히 1월 오봉병 부분은 놀랍게도 왼쪽 가운데 있는 변형된 부분에 아래 사신도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살아남아서 붙어 있고 위에 1월 오봉도를 그려놔서 진작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짚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명정전 말씀을 드릴 텐데 명정전의 경우에는 더 개방적이어서 이제 정면은 아까 인정전하고 같고요. 배면의 경우는 5칸 전체가 문입니다. 그리고 측면의 경우에는 3칸짜리의 작은 규모인데 가운데 칸만 문이고 양쪽은 창호되어 있고 화방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죠. 이제 사방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도면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빨갛게 한 부분이 거기는 다 문이어서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최근에 촬영을 했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 단가가 뒷문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원래 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 바트게 돼 있어서 조금 이것도 의심스럽긴 한데 지금 오봉병이 있을 자리에 그림은 떨어지고 틀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나중에 후보된 병풍 형태의 곡병 형태의 그 오봉병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뒤로 문을 들어오더라도 통과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면에는 문짝이 2짝이 있고 문고리와 병첩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그것의 앞쪽 이 병풍을 제가 직접 치우고서 여기를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위아래 2단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문짝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일제강점기 때 변형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동선이 뭐냐면 저 앞쪽에 보시는 게 이제 명정전의 지금 뒤쪽에 가운데 칸인데 이게 요 비냥문 안쪽이 대내입니다. 창경궁에. 그래서 비냥문에서 대내에서 나오면서 저쪽으로 가는 거죠. 명정전 쪽으로 가는 왕의 동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찍었는데 대내에서 비냥문을 거쳐서 명정전 후문으로 해서 어자 후면 계단으로 해서 오봉병, 곡병, 용상으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왼쪽이 인정전 어자, 오른쪽이 근정전 어자, 치수관계이고요. 이건 이제 명정전의 경우고, 그래서 하나의 표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인정전과 중화전이고, 근정전과 명정전은 의궤가 남아있지 않아서 원래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금 심각하게 이 원형 문제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봉병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필요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정전 건축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을 이 어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 연구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건축사 연구자들이 주로
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어떻게 쓰여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등한히 하지 않았나 싶고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부 미술사학자 두 분을 모시고 학술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초빙 교수님으로 계시는 조은정 교수님께서 한국 현대미술에서 전통의 역할, 미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은정입니다.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 행사에 참여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 현대미술에서 전통의 역할, 미나를 중심으로입니다. 먼저 광복 후 현대미술에서 전통과 민족미술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요. 작가들의 민화에 대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한국 현대미술에서 민화의 효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후 한국 미술의 전통에 대한 자각은 일제강점기 강조된 향토성, 조선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견고한 식민지 경영과 관련된 그런 결과물이지만 피식민자 내부의 시선에서 발전된 것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나 유적지, 고건축의 연구는 민족미술 실험과 연관되어 있고 이는 전통의 상징을 취합하는 행위입니다. 현재의 미술의 정당성을 과거에 기대는 것, 이는 전통에 기대어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수한 전통미술은 자신의 시대와 연속선에 있으므로 전통미술은 현대미술의 당위성을 형성하여주는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근원 김용준의 표지 디자인입니다. 민족미술 구현은 자존감 회복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광복과 함께 논의된 민족미술은 외색 극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 20개 세계는 구체적인 전통의 모습을 소환합니다. 특히 추사 김정희를 애호하고 그의 수많은 글씨를 가지고 있었던 당대 지식인의 면모를 우리는 근원이 전하는 근원수필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실 근원 김용준은 오원에 대한 굉장한 자신의 충격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추사와 오원 결코 동일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없는 인물을 이상의 중심에 놓아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근대 전통론의 어그러진 시작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진체를 구사했었던 이제 여러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즉 김용준 같은 경우는 전통 20개 세계를 통해서 광복 후에 그런 새로운 길을 찾아갔지만 최색화는 결코 외색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노수연 같은 경우는 담담한 수묵담체를 펼쳐내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1920년대에 진체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은 1920년 창덕궁 대조전 일각의 벽화를 함께 그려냈던 작가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강진이가 이들과 함께 어떤 것을 꿈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신문 기사입니다. 서원미술학교 강진이는 젊은 작가들과 함께 시중의 민화 작가들이 함께 궁중벽화를 그리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두껍다지 그림을 그리는 시중의 작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김은호를 비롯한 화가들의 항의에 의해서 계획은 어그러졌습니다. 그리하여 창덕궁 희정당은 김규진이 이렇게
동서벽에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요. 경운각 동벽은 노수연, 서벽은 이상범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대조전의 경우는 동벽은 오일영과 이용우가, 그리고 서벽은 김은호가 맡았습니다. 쟁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던 그런 예술가들의 의지는 창덕궁 부벽화에서 보여줬지만 과연 이들이 궁중을 장식했었던 채색화의 양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작가들을 우리가 쭉 일관하건대 김은호 같은 경우는 진체를 보여줬지만 노수연이나 이상범을 우리는 채색화가로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과연 이 채색 화가들은 광복 후에 흔히 외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돌파해 나갔을까? 그것이 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서양화가도 크게 다를 점은 없었습니다. 한국 미술이 세계 미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 미술사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에서 전통, 그것은 모더니즘에 대항하는 힘이자 협조의 관계로 작동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김한기의 항아리와 시라는 작품은 분명 서양화인데 우리는 그 서양화 안에서 마치 제발과 같은 것이 있거나 낙관처럼 표시된 작품의 제목, 그리고 오방색, 그리고 사군자와 조선의 상징인 백자를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김한기뿐만 아니라 이중섭이 모색했던 것도 사실 크게 다른 것은 아닌 색이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이중섭의 고향과 연관되어 있지. 그럼 북한에서의 그 고분벽화를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미술에서의 전통, 그것은 안전한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세계를 향한 창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을 지나면서 전쟁의 효용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실생활 등위로 강조되던 미나는 채색 화가들에 의해서 전통이 일부러 차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나 같은 경우 이러한 컬렉션을 통해서 그들이 6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기창 같은 이는 미나 컬렉터로 굉장히 이름이 높았었죠. 단청과 모속화에서 볼 수 있었던 화려한 진체, 그런 것들은 또한 70년대 들어서 새해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한국의 멋을 대표하는 미나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진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미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고, 한국적인 전통을 어떻게 담으면서 계승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관심에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자기화, 토착화와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었던 당시 72년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대미술에서는 모노크롬이 한창이었는데요. 이 작품이 이해되는 방식이 노장사상 또는 후소의 개념, 이런 것들로 설득될 수 있었습니다. 즉 서구의 모노크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되었던 거죠. 이것은 바로 전통에 대한 열망, 어쩌면 전통을 통해서만 작품을 설명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유한 강력한 원색 이미지를 다루는 과정에서 태극의 추상성을 회화의 추상과 등갈에 매긴 작가로 하인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통의 표상이자 추상적인 관념, 그것을 가시하였고 단청의 오방색 그리고 문자도 같은 것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나는 국학의 관심과 함께 성장한 민족의 개념 아래 새로 발견한 전통의 세계였습니다.
미나는 새로이 발견한 동양화의 세계인 동시에 민중이 스스로 제작한 그림이기에 전통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딱 맞는 안전한 미술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전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화적인 느낌으로 작업을 했었던 작가들에게는 외색을 극복한 전통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었던 이중섭 같은 경우는 분명 이데올로기와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중섭처럼 월남화가였던 최영림에게 민화적 요소는 고향의 상징이자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하였을 것입니다. 당대 민화의 전통성은 촉망받는 최욱경 같은 작가를 소개하는 데도 동원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김기창, 박내원에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굳이 강조되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전통에 대한 당시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욱경 경우 표현주의적인 붓질이 강한 데서부터 이른바 만들기식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민화에 대한 관심 같은 것의 결과로 이해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리미티브한 화면의 세련됨을 구사하던 장욱진에게도 민화적인 요소의 차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민중미술에서 민화는 저편에 밀어두었던 전통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전통이란 무엇인가? 김홍도, 경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기득권 세계의 전통을 둔다면 그 상대편에 억압되었었던 전통의 귀환, 이것이 어쩌면 80년대 민화를 주목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될 것입니다. 오유는 민화, 불화 같은 그런 조형 언어의 기본을 스스로 연구하며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었던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춤추는 호랑이 또 그리고 민화 문자도를 변형시킨 그의 세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88 올림픽은 세계에 보여줄 우리 문화로서의 전통을 드러내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세계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전통이었던 것이고, 특히 당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뭔가 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제 그런 미술의 반대편에 누구나 알아보고 즐겁고 행복한 민화, 그것이 우리를 대표하는 미술이라고 조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크게 활동했었던 이만익이 미술을 이렇게 제작한 그의 20개의 작품으로 전광판을 장식한 데서 바로 이제 그 극적인 지점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강렬하고 친근한 이미지, 그 민화는 변형의 도구였습니다. 김기찬이 그린 이런 민화 가지고 우리는 오륜 길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다양한 변형을 볼 수가 있죠. 한국 현대미술에서 민화는 어떻게 작용하였을까요? 예술은 무법이라고 하는 함창대의 작품 세계에서 특정한 시기는 분명 민화를 염두에 두고 한 작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에게 전형화되지 않은, 규격화되지 않은 예술 영역 안에는 분명 민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에서 전통이라는 코드는 단순히 작가 개성을 위한 소재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전통은 민족국가에서 항상 옳은 것을 위치를 차지하였고, 그러한 가운데서 안정된 지점을 마련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한국 현대미술에서 분명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민족적인 그림이라고 이해됐었던 박생광의 도상들, 그것이 불화나 단청에 기반함에서 출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움으로 설명될 수 있는 추상화, 그것이 앞서 전통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정신성으로서의 동양이라는 명제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형상이 드러나는 경우 또는 색채가 가득한 화면도 그렇게 정신과 형식을 구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봉준을 통해서 우리는 박생강이 말하고자 했었던 것들 그리고 그런 시대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한국 현대미술에서 전통이자 새로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전통의 코드, 민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표속이자 이데올기를 넘는 현재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 민화는 특히 현대미술에서 가장 큰 단점이었었던 소통의 어려움을 넘는 도구로 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시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두 분을 모신 건 아마도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좀 진행하면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 대담이 더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 저희가 두 분을 모신 게 이제 부부 미술사학자였기 때문에 모신 건데요. 두 분한테 그 미술사라는 이 학문을 공부하게 되신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조은정 교수님부터. 네, 원래 저는 미술 평론가를 꿈꾸던 그런 학생이었고요. 당연히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에서 한국 미술사를 들었는데 무척 재미있고 제가 할 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한국 미술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거죠. 원래 좋아하던 일 계속하면서 사는 아주 운 좋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광윤 교수님은 네, 제가 그 대학에 입학한 것이 77년 77학번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하는 그 건축 분야에 전통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논쟁을 넘어서서 외색 시비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크게 저는 사실 공학도로 건축을 공부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약간 문과 지향적인 학생이었는데 그만 공대를 갔는데 여기서도 공부할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것이 출발이 됐는데 뭔가 공부를 더 해야 된다면 대학원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 근데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의 대학원은 공과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미술사 학과가 있다는 걸 알고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입학 시험을 공부해서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두 분한테 각각 좀 그 학문 분야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두 분에 대한 뒷조사를 좀 열심히 해서 봤더니 네,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두 분한테 각각 좀 이번에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은정 교수님은 제가 봤더니 석사하고 박사가 전공이 같은 미술사인데 굉장히 시대도 다르고 전공도 달라서 이게 박사 논문을 쓰시려고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어떤 계기로 그렇게 완전히 그 전공 분야를 바꾸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혹시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배들이나 아니면 그 학생들이 이런 전공 분야를 선택할 때 어떤 거에 좀 그 중점을 더 생각하면 좋을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석사 논문은 조선 후기 16 나한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불교 미술이고 조각이죠. 박사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차가 상당히 있는데요. 사실 그 사이에 저는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에 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직장도 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전통, 현대 이런 것들은 제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했던 일 중에 하나도 사실 그 당시 80년대 점점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업무들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또 이제 개인적인 관심사가 조선 말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한제국의 미술 이런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대한제국의 미술은 지극히 화려한 거예요. 그렇다면 미술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사회 경제를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으로 사실 박사 처음 들어가서는 대한제국의 미술을 논문으로 쓰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나갔었죠. 그런데 이제 계속 대한제국을 보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를 공부하게 되고 또 일제강점기를 보다 보니까 전통과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기란관계이더라고요. 권력 또는 욕망, 사회 이제 이런 것들의 관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제1공화국 그리고 제3공화국 지금까지도 지속된다라는 것들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그걸 써봐라. 그래서 뭐 그러지요 하고 하게 된 이제 그런 논문이었고요. 어쩌면 제가 관심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미술사를 일종의 1910년까지만 사실 저희 석사 때는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강의할 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단절이 아니라 지속되는 거죠. 우리 삶이 지속되고 역사가 지속되는 것처럼 미술사도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속에서의 연속성, 갑자기 대한민국 시대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전통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전부터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전통과 새로운 조선시대에도 있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제일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그걸 재밌어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전 재밌는 일만 하고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흥미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되도록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거를 이제 입에 달고 사는데요. 그래서 이랬다고 또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식의 좀 가치 효용이 높은 그런 학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후학들에게 말할 그럴 자격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얼마든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그 전에 뭐 방송 일도 했었고 출판 일도 했었고 다양한 이제 학교 선생님도 했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일들 속에서 자신의 그 미술사가 결국 생을 어쩌면 성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자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술사를 했으니까 학문만 나가는 거 제일 좋고 아니고 관심이 있다면 다양한 길을 모색하는 것도 현대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강근 교수님께는 저는 이제 이강근 교수님 수업을 제가 박사과정 때 들었고요. 근데 그 수업에서 이제 건축사이기 때문에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종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데, 그래서 제가 이강근 교수님 또 어떤 논문들을 주로 쓰셨나 봤더니 주로 이제 궁궐과 불교 건축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쓰셨고, 그 석사와 박사도 각각 경복궁하고 이제 불전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교 건축하고 궁궐은 또 이 사상적 배경이 좀 다르지 않나 얼핏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서 건축을 보시는 어떤 그 관점, 이 건축을 보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 그 전에 농담을 좀 하자면 박사 논문을 쓰실 때 네네. 결혼한 뒤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당신 잘하는 궁궐을 써라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당신은 꿈이 있다며 그래서 이제 불교 건축을 굳이 쓰시겠다고 제 예상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박사 논문 아, 그래서 늘 쓰셨죠? 이 질문을 드리기 잘했네요. 네. 빨리 근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가 건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나를 보고 저도 사실 건축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건축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면 나 같은 사람이 공부를 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되도 않는 이제 욕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저도 건축 평론을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건축 평론을 제대로 하려면 미술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 때 저희 지도하신 선생님이 대학 2학년 겨울에 방학을 맞이해서 졸업하기 전에 읽어야 될 책 목록을 주셨는데 100권의 서양 서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서너 시간 동안에 그 책의 내용을 짤막하게 전부 소개하면서 별표 5개서부터 별표 3개까지 하고 빨리 읽을 거를 별표 5개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그걸 이렇게 그걸 다 읽어야만 되는 걸로 이제 잘못 알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의 건축사 저술을 한 분들이 대체로 학력 자체가 다 인문학 또는 미술사를 전공한 분들이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도 미술사를 공부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4학년 되니까 마침 이제 국내 미술사학과들이 쭉 있는데 어디를 진학할 것이냐는 걸 고민하다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단순하게 한문을 모르고 어떻게 전통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한문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국비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했고요. 처음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학위 논문 제목을 정할 때 저희는 이제 1학기 여름방학 때 벌써 이제 논문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연구계획서 써오라고 하셔가지고 한국 궁궐 건축에 관한 연구 이렇게 써갔다가 굉장히 혼나고 그러니까 논문이란 걸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경복궁을 한번 연구해 보게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복궁만 생각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좋았던 게 장서각이라고 하는 이제 도서관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연구할 수가 있었던 거, 그게 궁궐건축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궁궐에 대한 공부만 쭉 하려고 생각했지만 저를 둘러싼 이제 미술사학계 분위기에서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것처럼 돼 있고 뭔가 불교 미술사는 좀 이렇게 규모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불교 조각사나 또 이 불교 회화사 쪽에서 이게 좋은 연구 성과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렇다면 내가 그런 공부를 계속 배우고 학회에 가봐도 건축사 발표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학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결국 머리에 든 게 이제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불교 건축 연구를 하기에 나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할 때는 불교 건축을 연구계획에 넣었고요. 논문 주제로 17세기를 택한 건 저도 사실은 당시에 건축사 연구자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가 뭐 있었냐면 이른바 소위 원나라 건축에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 건축이라고 하는 이제 식민사관에 의한 설명이 이렇게 크게 번져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말선처 건축으로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소위 원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원나라의 건축을 연구하려면 이제 중국에를 가야 될 텐데 제가 논문을 쓰던 시기까지는 아직 중국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걸 이제 미루고 비슷한 분위기인 17세기 이게 전쟁이 끝나고 뭔가 확 바뀌고 그런 과도기적인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조선 후기 건축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런 그런 어떤 반발심 뭐 그런 게 있어서 17세기 건축으로 박사학위를 좀 하고요. 어쨌든 이제 듣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계기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동기를 이제 스스로에게 잘 제가 좀 부여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과제 지향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해결하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지 특별히 뭐 6.25 사상, 뭐 6.25 사상 뭐 이렇게 깊이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도 제가 일조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석사 논문을 쓰고 나서 그래요? 조선 후기를 보는데 인조대가 돼서 굉장히 이제 정말 화려한 어떤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쟁이 끝나자마자 왜 이렇게 이전보다 더 막 괜찮아 막 이러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는 뭘까? 어쩌면 우리는 전쟁 끝나서 힘들어라고 하는 건 너무 단편적이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던 그런데 그런 네. 생각이 나네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영향을 받았겠죠. 지금 이제 세 번째 질문의 바로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두 분이 다 같은 학문 분야를 공부하시니까 남들과는 좀 다르지 않으실까? 두 분이 대화를 하실 때 어떤 대화를 하실까라는 궁금한 생각이 확 들어서 그 두 분이 이렇게 같은 전공을 하신 분이 살아보시니까 지금 서로 영향을 이제 미치시고 받으시고 막 이러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고백을 네. 먼저 하시죠. 갑자기 말이 먼저 말씀하시죠. 이강 교수님이 너무 수줍어 하시는데. 정말? 네. 글쎄요. 사실은 그 질문은 굉장히 명확한데 답을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고충을 먼저 얘기하자면 오늘의 발표를 위해서도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딴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다가 그만! 이런 생각을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미술 비평을 하고 뭐 많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이제 그런 좀 바쁘게 현대 미술의 화단에 있으니까 이강근 교수하고는 조금 행동의 패턴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일 끝내고 그 다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신은 한 가지의 연구에 집중해서 그걸 계속 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들어주길 바라는데 저는 이미 연구 주제가 옮겨가서 이제 또 제 생각을 해야 되는 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도 뭘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날 때 그만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닐 때는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저희 가족들은 형식적인 뭐 이제 이런 엄마의 저 가식적인 대답 뭐 이제 이러면서 애들이 슥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뭔가 그 이상한데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긴 과정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아직 한창 공부를 해야 되고 아는 거 별로 없을 때는 하나하나가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게 되는 것 같고요. 되게 많이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점점 이제 자기 영역이 생기고 바빠지고 나름대로 이제 세계관이 생기면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게 되고 가까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하든 비판적인 얘기를 하든 해주면 즉각적으로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미 상대도 너무 바빠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만해달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근데 그렇다고 제3의 어떤 계기를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참고 들어주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같이 써서 좋은 거는 그거 같아요. 네.
결국은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두 분의 어떤 이 역사가 시기별 양식 변화를 분명히 하신 거는 같고요. 두 분이 서로 확실히 도움을 주고 받으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발표에서 약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창덕궁 1920년대 창덕궁 대조전 영역의 그 벽화에 대한 이제 논문을 한 10여 년 전에 썼는데요. 그때 조사를 함께 갔었던 거죠. 그리고 서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거 도면 그러면 스캔 이제 받아준 거 먼저 이런 아까 벽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냥 이제 발표하기 바쁘다 그러니까 스캔 받아서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일종의 협조 관계, 동료이자 조교이자 뭐 또는 비판자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서로 해주거나 좀 너무 왜곡된 거 아니야? 많이 나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해주니까 이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는 논문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검증자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느끼는 점 딱 하나인데요. 부럽습니다. 네. 예. 그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네,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대담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미술사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고, 그 두 분도 한국미술사학회 발전에 다 일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회 발전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네, 조금만 좋은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네, 이강민 교수님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술사라고 하는 학문은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회를 간다,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고도.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책임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학회라고 하는 건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학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해줘야 이게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띠고 참여하고 또 수동적으로 듣고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그런 점이 제일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은 할 수가 있는데 함께 공감을 갖고 함께 하기는 좀 어려운 그 사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잘 해결되면 그 전보다 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학문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늘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후배들에게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학술 논문을 발표하던 때 신혼여행 갔다 온 바로 그 머리를 풀지 않고 한국미술사학회에서 발표를 하셨다면서요.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 나의 친정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사실 그 학회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동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선생님, 선배 그리고 후배 있지만 학문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친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과 수다 한번 떨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학회에 와서 세미나를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학회에서 얼굴 보는 사람들이 평생 함께하는 그런 동료이자 선배이자 후배인 것 같습니다. 학연 지연을 다 떠나서요. 그래서 어쩌면 학회에 소속되는 순간 그 우리가 사는 세상에
또 자신이 사는 세상이 가장 기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회는 지속되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60년이나 버텨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또 60년, 100년 가야지만 그 학자들이 정말 자신들의 기반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이제 한국 이 미술사학회 같은 경우 좀 영역을 예전에는 정말 1910 딱 잘랐었는데 영역을 정말 넓히고 한국 미술사의 지평을 넓혀가고 시각을 넓혀서 전 세계를 쳐다보고 이런 점들은 정말 고무적이고 그리고 학회가 나아갈 바를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러하지만 개인 나만 잘하면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학회 60주년에 이런 행사를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한 표현력과 그리고 재기발랄함이 동시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더욱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전임 다른 학회장 입장으로 한국 미술사학회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조은정 교수님께서 그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또 한국미술사학회의 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새겨 듣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